왜? 그냥 나만 여기 남겨진 거지. 서울에서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던 서진은 오랜 번아웃 끝에 친구들과의 여행을 앞두고 강원도 구름고개 펜션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해가 완전히 내려앉은 산길에서 휴대전화 신호가 사라지고 내비게이션마저 오락가락하며 그녀를 낯선 지방도로로 유도합니다. 주변은 점점 어두워지고 길은 더 좁아지며 불안함이 커진 서진은 친구 채원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통화는 불안정했고 결국 끊겨버립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서진의 차량은 구름고개 산악도로 한쪽에 멈춰 있는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창문은 조금 열려 있었고 짐은 그대로였으며 차 주변에는 여성 발자국 몇 개와 함께 정체 모를 다른 사람의 흔적이 사라지듯 남아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로 배정된 오진석은 단순길 이름이 아니라는 강한 의심을 갖게 됩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같은 지점을 중심으로 지난 5년간 젊은 여성들이 비슷한 상황 속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일대에서 반복적으로 목격된 왼쪽 다리를 절며 산나무를 캐는 남자가 모든 사건의 공통점처럼 떠오릅니다. 하지만 목격자들은 하나같이 40대 이상은 무사히 보냈다고 말하며 특정 연령대 젊은 여성만 사라졌다는 점이 심상치 않은 의문을 남깁니다. 서진의 실종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연쇄적 패턴의 또 하나의 조각이 되어갑니다. 가족의 간절함, 친구의 죄책감, 형사의 집요한 추적 속에서 서진 실종의 실타래는 서서히 풀릴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누구도 알지 못한 산속의 또 다른 존재가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구름고개 산악도로 가로등 하나 없는 길 위에서 바람만이 낮게 울며 스쳐갔어요. 그중 한 구간 도로 옆에 멈춰선 흰색 SUV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엔진은 꺼졌고 운전석 창문은 불안하게 손가락 2개 정도 열린 상태였지요. 차 안에는 가방도 휴대전화도 서진이 챙겨온 스케치북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서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 주변의 흙바닥에는 여성 운동화 자국이 몇 걸음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국은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뚝 끊겨버렸습니다. 마치 땅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진 모양새였지요. 형사 오진석은 걸음을 멈추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없어질 수가 있나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때였습니다. 가드레일 반대편 더 깊은 숲 쪽에서 다른 흔적이 하나 더 보였어요. 등산화 자국. 크고 묵직한 발자국이었고 발끝 방향은 분명 숲 안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오른발보다 왼발이 살짝 끌린 듯 균형이 어긋나 있었지요. 오진석은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언젠가 들었던 이야기 이 일대에서 왼쪽 다리를 절며 다닌다는 산나물꾼의 소문이 떠올랐던 겁니다. 하지만 더욱 섬뜩한 건 따로 있었어요. 발자국 바로 옆 풀잎이 살짝 눌린 자리에서 작은 종이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그것은 서진이 친구에게 보냈던 캠핑 물품 체크리스트 일부였고 찢긴 흔적은 마치 누군가가 서둘러 떼어낸 듯 했어요. 누군가 이곳에서 그녀와 함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디로 갔던 걸까요? 서진은 그렇게 흔적만 남긴 채 산속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스튜디오 창문을 천천히 비추고 있었어요. 윤서진은 작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닫으며 길게 숨을 내쉬었답니다. 며칠째 야근이 이어지며 마음도 몸도 지쳤다 보니 손끝까지 묵직한 피로가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조금만 버티자. 이번 주말엔 꼭 쉬자. 그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서진은 서울에서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규모는 작지만 애정을 듬뿍 담아 키워온 공간이었지요. 하지만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다 보니 번아웃이 찾아오는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오전 9시 고객에게 전달한 시안에 대한 수정 요청이 또 들어오자 그녀는 가만히 모니터를 바라보다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렇게 하다간 정말 쓰러지겠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마음이 지쳐 있었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박채원이었어요. 대학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이자 서진이 유일하게 속내를 털어놓는 사람이기도 했지요. 통화 버튼을 누르자 채원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아, 우리 이번 주말 펜션 가는 거 알지? 너 요즘 너무 지쳐 보여서 꼭 데려가려고 한다? 빠지면 안 돼. 서진은 그 말에 작게 웃었습니다. 알았어, 갈게. 잠깐이라도 쉬고 싶어서. 채원은 반색하며 말했다지요. 잘 됐다. 공기도 좋고 사람도 별로 없고 너 진짜 푹 쉬다 올 거야. 전화를 끊고 난 뒤 서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종로의 빌딩 사이로 햇빛이 번져들고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시의 분주함 속에서도 잠깐의 여유를 느끼고 싶은 마음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곤 천천히 텀블러에 물을 채우고 깊게 한 모금 마셨답니다. 여행을 떠나겠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거든요. 저녁 무렵 서진은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배낭에는 작은 스케치북과 색연필, 그리고 따뜻한 외투를 챙겼습니다. 산속이라 밤에는 기온이 떨어질 거라는 채원의 조언을 떠올리며 한 벌 더 넣었지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어머니, 윤미정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서진아, 요즘 너무 바빴잖아. 몸은 괜찮니?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답니다. 엄마, 괜찮아. 잠깐 다녀오면 더 좋아질 거야.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이 놓이지 않는 듯 했어요. 딸이 밤길을 운전해 강원도까지 가는 게 썩 편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서진이 오랜만에 쉬려는 모습이 반가워 더 이상 말리진 않았지요. 여행 당일 하늘은 맑았고 공기는 부드러웠습니다. 서진은 서울 외곽도로를 지나며 잔잔한 음악을 틀었어요. 마음속 답답했던 감정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답니다. 그래,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핸들을 살짝 돌렸어요. 목적지는 강원도 깊숙한 곳에 있는 구름고개 펜션이었지요. 채원이 말하길 조용한 숲과 작은 산책로가 있어 생각을 비우기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주변 풍경은 점점 달라졌어요. 밝고 넓은 국도는 어느새 가로등도 드문드문한 지방도로로 바뀌어 있었고 양옆으론 키 큰 소나무들이 어둑하게 뻗어 있었지요. 서진은 잠시 불안을 느꼈지만 내비게이션이 길 안내를 계속해주고 있어 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곧 펜션 다 왔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운전을 이어갔지만 그때 작은 이상이 시작됐어요. 휴대전화 화면 상단의 신호 표시가 점점 줄어들더니 어느 순간 서비스 없음으로 바뀐 겁니다. 동시에 내비게이션 화면이 잠깐 깜빡이더니 갑자기 다른 길을 안내하기 시작했지요. 서진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왜 이러지? 통신 문제인가? 그녀는 도로 한쪽에 잠시 차를 세우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는 고요함만이 남았지요. 그렇게 작은 불안이 살짝 스며들기 시작한 순간 서진은 다시 시동을 걸고
느린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길이 자신이 마지막으로 기억하게 될 길이 될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말이지요. 조용한 산악도로를 따라 서진의 차는 천천히 움직였어요. 해는 이미 완전히 넘어갔고 길 위에는 그녀 외엔 아무도 없는 듯 했지요. 차창 밖으로 스치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서진은 핸들을 꼭 잡으며 심호흡을 했어요. 괜찮아, 조금만 가면 다시 신호 잡힐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로는 조금씩 더 외진 곳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내비게이션 화살표는 계속 움직였지만 화면이 몇 초씩 멈췄다가 다시 켜지는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지요. 신호가 불안정할 때 종종 있던 일이라 서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속 조그만 의문이 점점 커지는 걸 막을 순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화면이 꺼졌다 켜지더니 새로운 우회도로가 표시되었어요. 기존 경로보다 12분이 단축된다고 적혀 있었지요. 그러나 그 길은 지도로 봐도 생소한 이름조차 없는 작은 산길이었답니다. 서진은 잠시 내비게이션을 바라보며 멈칫했어요. 원래 이런 길이 있었나? 알 수 없었지만 이미 지친 몸은 최대한 빨리 도착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서진은 그 길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도로는 더 좁아졌고 양쪽의 나무가 바짝 붙기 시작했지요. 차 전조등에 비친 풀숲이 흔들릴 때마다 그 속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올 것만 같아 심장이 자꾸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채원아 그녀는 본능적으로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여전히 서비스 없음이라는 냉정한 문구만 띄우고 있었어요. 몇 분을 더 달렸을까? 갑자기 차 안의 음악이 뚝 끊겼습니다. 블루투스로 연결된 휴대폰이 신호를 잃은 것이었지요. 차 안은 금방 적막해졌고 그 순간 서진은 더 이상 그냥 운전할 수 없겠다고 느꼈습니다. 잠깐만 멈추자. 그녀는 도로 오른쪽에 차를 붙였습니다. 엔진이 꺼지자 도로 위는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습니다. 열린 창문 틈으로 산바람이 스며들었고 어디선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 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가까이 들려 서진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차문을 잠그고 다시 내비게이션을 눌러봤지만 화면은 아예 반응하지 않았어요.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아무런 신호조차 잡히지 않았지요. 내비도 휴대전화도 모두 먹통이 된 채 그녀는 산길 한가운데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셈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100m 너머 어둠 속에서 아주 희미한 불빛이 서서히 흔들리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처음엔 자동차 전조등인 줄 알았던 서진은 곧 그것이 훨씬 작고 낮은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 손전등? 서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차 안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식어가는 듯 했어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창문을 더 올렸고 손으로 안전벨트를 움켜쥐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불빛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의 그림자가 차 외곽에 드리워졌어요. 왼쪽 다리를 살짝 끌며 조용히 움직이는 실루엣이었지요. 그 순간 서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어둠 너머의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차창 바로 앞까지 다가와 서진을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서진은 숨을 삼켰습니다. 산속에서 혼자 만난 사람, 그리고 그 다리의 움직임. 어딘가 익숙하게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판단할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손전등 불빛이 갑자기 창문 안쪽으로 향하며
서진의 얼굴을 비추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남자는 아주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길을 잃으셨나요? 그 말투에는 따뜻함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심하게 던진 말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서진의 등골을 타고 오싹한 한기가 흘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창문 아래쪽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는 남자의 손이 보였습니다. 그 손끝은 차문 손잡이를 잡고 있었어요. 서진은 차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남자의 손을 바라보며 숨을 크게 삼켰습니다. 차문은 잠겨 있었지만 그 사실만으로 마음이 놓이진 않았어요. 남자의 손가락이 천천히 문틈을 더듬는 모습은 마치 문이 열리는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지요. 손전등 불빛은 계속 차 안을 비추며 서진의 얼굴과 손끝을 스쳐갔어요. 작은 떨림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말이에요. 문 열리지 않아요. 서진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대신 손전등 불빛이 다시 차문 쪽으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는 문이 정말로 열리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듯 손잡이를 짧게 두세 번 더 당겼지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지 왜? 서진은 두 손으로 핸들을 잡고 몸을 뒤로 바짝 붙였습니다.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비상등을 눌렀지만 산속에서 반짝이는 불빛이 누군가에게 닿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듯 보였습니다. 여기 위험한 길입니다. 남자가 갑자기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너무나 무표정해서 조언인지 경고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뒤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의 시선은 도로를 가리키는 듯 했지만 몸은 오히려 차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서진은 그 불균형한 행동에 더 큰 불안이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직접 갈게요. 괜찮아요. 서진은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며 남자가 떨어지길 바랐어요. 하지만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전등이 차창 틈으로 살짝 들어올 듯 가까이 다가오더니 허공을 긁는 듯한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전등이 창문을 스치고 있는 소리였지요. 서진은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차 안을 살피고 있는 거구나. 떨림이 온몸으로 번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멀리서 아주 희미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누군가 이 길을 따라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서진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너머 희미한 헤드라이트가 흔들리며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남자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발, 두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서진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살았다, 그런 생각이 본능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나 남자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진을 노려보듯 바라보다가 어둠 속으로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며 숲 쪽으로 향했지요. 손전등 불빛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잠시 뒤 다른 차량이 지나갔습니다. SUV 한 대가 빠르게 지나쳐갔지만 서진이 손을 흔들기엔 너무 갑작스러웠고 이미 헤드라이트는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찰나의 기회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아, 제발. 서진은 차 안에서 손을 부여잡고 눈을 꼭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불안이 뒤섞였어요. 지금 나 내려가야 할까? 그냥 이 자리에서 기다리는 게 맞을까? 그러나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산속 어둠만이 차창을 가득 채울 뿐이었지요. 몇 분 후 바람이 방향을 바꾸면서 어디선가 나뭇잎이 크게 뒤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가드레일 너머 숲길 어둠 속에서 짧은 빛이 번쩍이며 사라지는 걸 보았어요. 손전등, 다시. 불빛은 짧았지만 분명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는 뜻이었지요. 불길한 공기가 다시 산길을 메우기 시작했고 서진의 손은 어느새 시동 버튼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움직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직감이 가슴을 강하게 두드렸기 때문이었지요. 시동 버튼을 눌러도 엔진은 쉽게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서진은 주먹으로 대시보드를 한번 두드렸어요. 두 번째 시도에서 엔진이 가까스로 켜졌고 전조등이 다시 산길을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기어를 넣고 도로로 차를 몰았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앞으로만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도로는 금방 그녀의 계획을 꺾어버렸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은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내비게이션은 여전히 먹통 상태였지요. 그녀는 전조등 불빛에만 의지해 천천히 움직였지만 갑자기 도로 옆에서 작은 돌들이 굴러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또각또각 누군가 비탈길을 따라 내려오는 듯한 발소리도 들렸지요. 아니지 설마. 서진은 절대 멈출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는 가속되기 시작했지만 도로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고 바퀴가 자갈을 밟을 때마다 흔들림이 심해졌어요. 그러다 퍽 하고 차체가 크게 튀었습니다. 서진은 놀라 비명을 질렀고 속도를 급히 줄였습니다. 도로 중앙에는 큼지막한 나뭇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떨어진 모습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꺼내어 둔 듯한 각도였지요. 누가 이런 걸? 그 순간 뒤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마치 차 바로 뒤편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였지요. 서진은 핸들을 돌려 나뭇가지를 피했고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엔진음이 산속에 크게 울려 퍼졌지만 그 소리에 뒤섞여 어디선가 또각또각하는 절뚝거리는 리듬이 따라붙는 듯 했어요. 그녀는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왜 따라오는 건데 왜?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공포가 온몸을 감싸며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분 후 도로는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신호는 없었고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서진은 멈칫거리며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그 순간 차 옆 창문에서 쿵 하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서진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창문에는 손자국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고 빛을 비추지 않아도 그 그림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안 돼, 안 돼. 그녀는 뒷머리까지 떨리는 걸 느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쉬는 것마저 어려웠습니다. 결국 서진은 왼쪽 길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그러나 몇 초 지나지 않아 깨달았어요. 이 길은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걸. 전조등 앞에는 나무가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고 길은 점점 가파르게 굽어졌습니다. 되돌아가려 했지만 도로 폭이 너무 좁아 유턴조차 쉽지 않았어요. 어떡하지 어떡해. 서진은 백미러를 보았습니다. 어둠뿐이어야 했지만 아주 희미하게 무엇인가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그 실루엣은 서진이 보는 걸 아는 듯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기울이며 그녀를 바라보는 듯한 자세를 취했지요. 그제야 서진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 나를 알고 따라오는 게 아니야. 그에스만큼 섬뜩한 건 나를 고르고 따라오는 거다. 라는 사실이었어요. 차 안은 더는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서진은 손을 떨며 속도를 조금 더 높였지만 바로 앞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지며 도로를 가로막았습니다. 나뭇가지보다 훨씬 큰 물체였지요.
충돌을 피하려는 순간 차가 옆으로 크게 흔들리며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차는 비탈길 가장자리에 걸려 멈춰섰습니다. 엔진은 꺼졌고 전조등 하나가 깜빡이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에 서진의 심장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입술이 타들어가듯 말랐습니다. 그때 앞 유리 너머 전조등이 꺼진 그 어둠 한가운데서 천천히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또각또각또각 절뚝절뚝 걸어오는 소리. 그리고 그 남자는 어둠 속에서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며 조용히 서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서진의 시야는 어둠에 잠긴 도로와 그 앞에서 멈춰 서 있는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녀의 숨은 얕고 빨랐고 양손은 떨림을 숨기지 못한 채 운전대 위에서 그대로 굳어 있었지요. 엔진이 꺼지며 차 안은 생명이 빠져나간 듯 조용해졌습니다. 전조등이 마저 꺼진 순간 오직 남자의 실루엣만이 흐릿하게 떠 있었어요. 마치 주변 어둠이 그를 감싸 안으며 살아있는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듯 했지요. 남자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절뚝이는 다리 특유의 기울어진 자세로 서진을 바라보았죠. 손전등을 들고 있지 않았지만 어둠 속에서 그의 눈동자가 빛을 먹은 듯 묵직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도망쳐야 해, 어떻게든 도망쳐야 해. 서진의 머릿속에서는 그 생각만 울렸습니다. 하지만 차문을 열고 뛰어내리는 순간 균형을 잃을 가능성이 컸고 그녀가 움직이는 즉시 남자가 뒤쫓을 게 분명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보더니 아주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오래 있었구나.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말투였어요. 공감도 분노도 질문도 아닌 마치 혼잣말 같은 소리. 하지만 그 말이 서진의 심장을 더 세게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천천히 발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절뚝 또각 절뚝 또각. 서진의 차 앞으로 한 걸음씩 다가오며 손끝이 허공을 가르는 동작이 반복됐어요. 어둠 속에서 손바닥의 움직임이 유난히 크게 보였답니다. 오지 마세요, 제발. 서진은 차 안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남자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작은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지요. 그때 서진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미약하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1초 동안 신호 잡힘이라는 표시와 함께 채원의 부재중 전화가 떠 있었어요. 희망이 스치듯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 1초의 기적이었고 다시 서비스 없음으로 바뀌어 버렸지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차량 내의 긴급 호출 시스템이 자동으로 재부팅되며 한 줄의 문구를 남겼습니다. 위치 정보 전송 시도 중. 신호는 거의 없었지만 아주 미세한 데이터 파편이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정보는 강원도 지방청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오진석 형사의 모니터에 짧은 경고 팝업으로 나타났지요. 고립 차량 감지 구름고개 남동 방면. 오진석은 눈을 좁혔습니다. 이 지역은 최근 실종 신고가 잦았던 곳이었고 신호가 잡혔다 사라지는 건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는 즉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근처 순찰차 있나? 구름고개 남동 능선 쪽. 신호 흔적 확인됐다. 실종 가능성 있다. 하지만 정작 서진은 그 사실을 알 수 없었지요. 남자는 마침내 차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는 서진의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조용히 몸을 굽혀 운전석 창문 근처로 내려왔어요.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된다는 거리감이 사라진 순간이었죠. 왜 이렇게 떠는 거죠? 남자의 목소리는 마치 그 떨림을 온전히 즐기고 있다는 듯 담담했어요. 서진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차문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쿵! 창문이 크게 흔들렸어요. 서진은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입을 꽉 다물며 겨우 참아냈습니다. 남자는 계속 창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의 목적은 충격을 주는 것이었다는 듯 딱 한 번의 울림만 남기고 조용히 손을 내렸지요. 그러더니 아주 천천히 차 머리 쪽을 돌아 나가더니 오른편 숲 쪽 경사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절뚝이는 발걸음이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 듯 사라졌지요. 서진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냥 갔지? 공포가 오히려 혼란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잠시 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지요. 어둠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며 나타났습니다. 무전기 불빛? 아니었습니다. 휴대용 캠핑 랜턴이 땅에 규칙적으로 꽂혀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미리 만들어둔 길처럼 빛이 10m 간격으로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깔아둔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길은 서진이 방금 지나온 도로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숲 깊숙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설마 나더러 그쪽으로 오라는 건? 하지만 그는 이미 모습을 감춘 뒤였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서진의 차량 바퀴가 비탈 가장자리에 걸린 채 움직일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엑셀을 밟아도 타이어는 공회전만 할 뿐이었고 앞으로 움직이면 그대로 경사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얼어붙었습니다. 그 소리는 아까 남자가 걸어갔던 방향이 아니라 차 뒤편 바로 몇 미터 뒤에서 들리고 있었어요. 누구지? 그 남잔가? 아니면 누구? 나뭇잎이 크게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짧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숲 어둠 너머에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낯설지만 분명 남자 목소리였지요. 거긴 위험합니다. 제 쪽으로 오세요. 서진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른 남자가 손전등을 들고 서 있었고 서진의 차를 향해 다급히 손짓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알 수 있었어요. 그 남자의 손전등 불빛 너머 그보다 먼저 숨어 있던 다른 그림자가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두 사람? 아니, 적어도 두 명? 어두운 숲에서는 이미 무엇인가가 서진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하나. 차에서 내려 달아나는 것뿐이었지요. 숨이 멎을 듯 몸이 떨렸지만 서진은 문을 열었습니다. 서진은 문 손잡이를 한참 동안 붙잡고 있었어요. 이대로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차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조차 더는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심장은 가슴을 두드리며 허겁지겁 뛰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 산속에 찬 공기가 서진의 얼굴을 파고들었습니다. 숨이 더 짧아지고 다리는 떨려 움직이기조차 버거웠지요. 이쪽으로 오세요. 떨어지면 위험합니다. 먼저 손전등을 흔들던 남자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공포를 일으키는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서진은 여전히 경계심을 버리지 못했지요. 뒤쪽 숲에서 또각또각하고 절뚝거리는 발소리가 여전히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서진은 떨리는 다리로 차 밖에 한 발 내디뎠습니다. 발밑의 자갈이 살짝 미끄러지며 균형이 흔들렸지만 그녀는 두 팔을 벌려 가까스로 버텼어요. 그 순간 뒤편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뭇가지가 크게 부러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서둘러 움직이는 듯한 소리였지요. 빨리요.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앞쪽 남자가 손을 더 크게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서진은 그제야 이 상황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도박임을 깨달았어요. 믿어야 한다. 적어도 지금은. 그녀는 조심스럽게 남자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두세 걸음 이동했을 때 서진은 어둠 속에서 자신을 향해 기울어진 또 다른 그림자가 보였어요. 절뚝이는 실루엣. 그 남자. 아까 숲속으로 사라졌던 그 사람이었지요. 그는 나뭇가지 사이에서 몸을 숙인 채 서진이 차에서 내려걷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짐승이 먹잇감을 탐색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느리고 조용했어요. 저 남자 따라오고 있어요. 서진이 뒤돌며 외쳤습니다. 앞쪽 손전등을 든 남자는 그녀의 시선을 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뛰세요. 서진은 그대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에 돌이 튀고 나뭇가지가 다리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뒤에서는 또각또각 절뚝이는 소리가 더욱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속도가 느린 줄 알았던 그 남자가 산길에서는 오히려 익숙한 듯 속도를 점점 높이는 것이 느껴졌지요. 여기요. 이쪽으로. 앞쪽 남자가 서진의 팔을 잡아 끌었고 그녀는 정신없이 그 손을 붙잡고 비탈 아래 작은 공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거기는 산비탈 아래로 이어지는 좁은 우회로였어요. 차량이 지나가기엔 너무 좁지만 사람이 몸을 낮추고 지나가면 이동할 수 있는 길이었지요. 두 사람은 숨을 몰아쉬며 어둠 속을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서진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발목이 몇 번이나 접힐 뻔했지만 넘어지지 않기 위해 무조건 달렸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따라오던 절뚝거리는 소리는 어느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은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섭다는 걸 깨달았어요. 소리가 멈췄다는 건 그가 서진의 위치를 다시 가늠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앞쪽 남자가 멈춰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멀어졌어요. 서진은 벽에 손을 짚으며 겨우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뭐예요? 그 사람 왜? 남자는 어둠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사람 여길 오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며칠 전에도 비슷한 사람을 봤어요. 여성 운전자가 산길에서 혼자 있는 걸 오랫동안 바라보던 남자. 신고하려 했지만 이미 사라져버렸죠. 서진은 그 말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남자의 손전등 끝에 반사된 작은 빛이 보였어요. 멀찍이 숲 아래쪽에서 흔들리는 빛이었지요. 또각, 절뚝,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아래에서 마치 다른 길을 통해 이동의 서진을 찾고 있는 듯 했지요. 이동해야 합니다. 저 사람 길을 너무 잘 알아요. 앞쪽 남자는 손전등을 들어 서진의 앞을 비추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서진의 뒤쪽 휴대전화가 갑자기 띠익 하고 울렸습니다. 잠깐 신호가 잡히는 소리였어요. 서진은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들어 올렸어요. 화면에는 미수신 문자 한 건이 떠 있었습니다. 오진석 형사 위치 신호 잡힘. 주변에 머물지 말고 가능한 넓은 길로 이동하세요. 지금 출발합니다. 서진은 메시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느꼈지요. 누가 오고 있어요. 서진은 그 말을 하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앞쪽 남자에게 이상한 느낌이 스쳤기 때문이었지요. 잠깐만요. 서진은 손전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옷차림이 어딘지 이상이 거칠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왼발. 서진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왼발은 정상적으로 디뎌지고 있었지만 바지 한쪽 무릎 부분이 미묘하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흙 자국은 방금 비탈길을 구르기라도 한 것처럼 묘하게 흩어져 있었지요. 혹시 당신, 서진이 뒤로 물러나려 할 때 남자는 손전등을 내렸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하지만 그의 말은 끊겼습니다. 왜냐하면 서진 뒤쪽 어둠에서 갑자기 또각또각 그 절뚝거리는 발걸음이 더 가까이 들렸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동시에 멀리서 순찰차 사이렌이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 순간 숲 아래쪽에 절뚝거리는 남자가 갑자기 방향을 바꿨습니다. 소리를 듣고 누군가 접근한다는 것을 알아챈 듯 했지요. 서진은 눈을 크게 뜨며 속삭였습니다. 누가 오고 있어요, 경찰이. 하지만 앞쪽 남자는 복잡한 표정으로 어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불안한 의미를 담은 말이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니었어요. 서진은 앞쪽 남자를 따라 다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진석 형사가 신호를 잡고 접근 중이라면 반드시 길 어딘가에서 맞닥뜨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서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칠흑 같은 숲속에서 누가 진짜 자신을 살리려는 사람인지 누가 자신을 노리는 사람인지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서진이 정신을 잃기 직전 마지막으로 본 건 나무들 사이로 번져오는 붉고 푸른 빛이었어요. 순찰차 사이렌이 산 전체를 울리고 있었지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들리던 절뚝거리는 발소리는 어느 순간 갑자기 멈췄고 그 침묵이 더 두려웠지만 곧이어 들려온 굵은 남성의 외침이 모든 걸 뒤바꿨습니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그 외침은 어둠을 쪼개듯 강하게 울렸고 숲속의 긴장된 공기를 단숨에 흔들어 놓았습니다. 서진의 무릎은 그 순간 완전히 풀려버렸어요. 마치 악몽을 깨고 현실이 밀려오는 듯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눈을 떠보니 서진은 비탈 아래 작은 평지에 누워 있었고 눈앞에는 오진석 형사가 숨을 고르며 손전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지만 동시에 깊은 안도감이 묻어 있었어요. 괜찮아요? 움직일 수 있겠어요? 서진은 목이 메인 듯한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네, 형사님 오셨어요. 오진석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호가 초 단위로 끊겼다 다시 잡히길 반복하더군요. 그 미세한 데이터 하나를 잡아 여기까지 온 겁니다. 서진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엔 공포, 안도, 희망,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뒤섞여 있었어요. 잠시 후 다른 경찰관들이 도착했고 숲 전체는 조명을 밝히며 수색에 들어갔지요. 숲 아래쪽에서 잠깐 보였던 절뚝거리는 남자의 그림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 어둠 속에 녹아들어 사라진 듯 했지요. 도시에 다시 봄 기운이 감돌던 시점, 서진은 오진석 형사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신변 보호를 위해 조용히 지내고 있었지만 이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지요. 오진석은 조용한 회의실에 서진을 앉히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서진 씨가 마지막에 본 두 번째 남자 기억나시죠?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 사람 덕분에 제가 숲길을 지나올 수 있었어요. 그 남자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오진석은 서류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남루한 옷과 수염이 긴 그러나 표정은 선량해 보이는 중년 남자의 사진이었어요. 그 남자는 이 지역에서 지내던 임시 거주인이었습니다.
본인은 길 잃은 등산객을 종종 도와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본인도 신원을 제대로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 신고를 못했고 몇 번이나 그 절뚝거리던 남자를 보고도 말할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서진은 복잡한 감정으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두려움 속에 마주쳤던 사람 중 하나가 자신을 도우려 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은 마음을 찌릿하게 했어요. 그 사람은 지금 협조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반드시 찾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형사의 말에 숨이 막히듯 가슴 깊이 공포가 되살아났지요. 아직도 그 사람이? 오진석은 서류를 천천히 덮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5년간 이어진 이 일대 실종 사건은 이제 뚜렷하게 하나의 진실에 닿고 있어요. 그는 창밖을 보며 낮고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외로움이 깊어지면 온갖 모양을 띱니다. 누군가는 사람을 살리고 누군가는 사람을 잃게 만들고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삶을 파고들지요. 서진은 오진석의 시선을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직업인의 태도가 아닌 어린 시절 잃어버린 누나를 향한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어요. 몇 주가 지난 뒤 서진은 다시 디자인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를 켜고 커피를 내리고 의자를 조용히 당기는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제 그녀는 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밤길이 두려워졌고 사람을 바라볼 때 본능적인 경계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 나를 찾으러 올 수 있다는 믿음도 함께 자리 잡았지요. 점심 무렵 채원이 스튜디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살아 돌아온 기념으로 점심 먹으러 가자. 서진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짜 넌 왜 이렇게 항상 시끄러워? 그래야 내가 숨 쉬지.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공기를 함께 느끼며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채원은 걸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내가 더 빨리 연락했으면 어땠을까 계속 생각났어. 서진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그 길이 이상했던 거야. 서진은 처음으로 담담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날 끝까지 찾으러 왔잖아. 그 말에 채원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오진석은 사건 기록이 가득한 사무실 책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도록 불을 끄지 못한 채 서진 사건 이전의 실종 기록들을 다시 펼쳐보고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산은 모든 걸 삼키면서도 어떤 흔적은 남겨두는군요. 서류 안에는 오래전 사라졌던 사람들의 정보가 실려 있었지만 이제 그 사건들은 더 이상 미제라는 이름으로 묻혀 있지 않았습니다. 연결고리를 찾았고 실체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가려져 있던 얼굴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이지요. 오진석은 서진이 살아 돌아온 것을 사건의 결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누나 이번엔 놓치지 않을게. 그의 눈가가 조용히 떨렸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던 어느 날 서진은 혼자 구름고개로 향했습니다. 물론 경찰과 미리 연락을 주고받으며 안전하게 움직였지요. 그 길은 여전히 깊고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서진은 천천히 차를 세우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멈춰 섰던 지점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소리, 나뭇잎 흔들림, 멀리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이제 이 모든 것은 그녀에게 공포가 아니라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큰 선물이었구나. 서진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산길을 바라본 뒤 차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날의 어둠이 그녀를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산에서, 도시에서, 관계 속에서, 그리고 마음 속에서. 하지만 중요한 건 혼자라는 생각이 우리를 더 깊은 어둠으로 밀어넣는다는 사실입니다. 서진은 자신이 위험 속에서 살아난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찾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단순한 사실 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잃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형사 오진석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사라진 사람이 남기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이어지는 한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늘 존재하지만 그 어둠을 걷어내는 건 결국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자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조용한 교훈이었습니다. 본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창작물입니다. 일부 이름과 지명, 연령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